우리들의 실향. 서울 같은 도시를 고향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서울에서 나아 서울에서 자란 사람은 서슴지 않고 고향 없음을 자처하는 걸 보게 된다. 내 아이들은 그런 고향 없는 아이들이었다. 그러다가 올해 20년 동안이나 살던 동네를 떠나고 나서 비로소 서울에도 아직은 고향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군데군데 조금씩 일망정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변두리에 있는 전형적인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우리 부부와 아이들이 먼저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하면서도 못 가져임은 향수라고밖에 달리는 부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에 우리가 살던 동네는 서울에서는 드물게 변화의 물결을 타지 않고 몇십 년이 여일하게 조촐한 한옥이 추녀를 맞대고 있었고, 이웃은 자주 이사를 다닐 줄 몰라 어딘지 경제적으로 침체해 보이면서도 품위가 있고, 말시엔 요즘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서울 토박이 사투리가 남아있는 사람들이었고, 대문엔 빗장이라는 어수룩하고 고풍스러운 문단속만으로도 도둑 맞는 일이 없고, 그 복잡한 서울 한복판이라면서도 오히려 태풍의 눈처럼 적막한 그런 동네였다. 우리의 향수는 한 동네에서 지낸 20년이란 시간과도 상관 있는 거겠지만 더 많이는 이런 환경과 상관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식구는 감미롭고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먼저 집에 우리가 심어놓은 개나리 덩굴과 이끼 낀 화강암 대돌 밑에서 자생하던 우리 집에만 있는 이름 모를 풀들과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키가 자라는 대로 그 성장을 일목요연한 눈금으로 새겨놓은 기둥과 육중하고 우아한 대들보와 삐걱대는 마루와 시커멓게 찌든 예전 장지문을 생각하고 그리워했다. 못 하나도 박을 수 없는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목조 건물은 얼마나 순순히 사람을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편안히 마음 놓이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떠나온 동네 생각만 간절하다가 새 동네에 정을 붙이긴 여름부터였는데 그건 실로 조그만 발견에서부터 비롯됐다. 주로 전철만 이용하다가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와서 동네 앞에서 내렸을 때였다. 분명히 우리 아파트 앞인 줄 알고 내렸는데 내 앞에 펼쳐진 풍경은 근대화의 첨단을 가는 아파트 단지와는 얼토당토 않은 거였다. 버드나무와 미루나무의 아름드리 고목이 첩첩이 양쪽에서 짙은 녹음을 들이운 가운데 빈터엔 옹기전이 자리 잡고 있었고, 길가 쪽 땅에 닿을 듯이 휘늘어진 버드나무 아래엔 흙바닥에 그대로 참외, 수박, 복숭아를 쌓아놓고 파는 과일 장수가 있었다. 나는 잠시 도시의 소음을 잊고 아찔하고 막막한 기분으로 시골 소도시에서 한적한 들판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쯤에 서 있는 외로운 나그네 같은 착각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사할 때 처치곤란해서 제일 골칫거리인 게 장독이었던 나에게 특히 옹기 전의 독들은 그리우면서도 비현실적인 태고연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나는 옳게 내린 거였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비스듬히 우리 단지의 슈퍼마켓이 건너다 보였다.
그날부터 나는 그곳 과일 노점의 단골이 되었다. 그곳은 슈퍼마켓보다 멀고 또 복잡한 찻길을 건너야 했다. 지난 여름처럼 더위가 기승스러울 때 거기까지의 떼약볕 길은 실로 아득했다. 더군다나 거기선 배달 같은 것도 해줄 리가 없었다. 그래도 꼭 거기서만 과일을 사오는 나를 아이들은 딱해 하다못해 지독한 알뜰주부로 취급하기까지 이르렀다. 싸면 몇 푼이다 더 싸겠다고 이 더운데 거기까지 가셔서 그 무거운 걸 손수 들고 오세요. 차라리 과일 안 먹어도 좋으니 제발 그만두세요. 그러면 나는 몇 푼 아끼려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과일이 맛있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했다. 거기 과일하고 슈퍼마켓 과일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단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꼭 원두막에서 맛보는 과일처럼 싱싱하고 달지 않디? 이런 내 의견에 아이들이 동의하는 것 같진 않았다. 하물며 내가 옹기전이 있는 빈터 과일전에서 맛보는 기쁨과 평화를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야말로 나만의 것이었다. 아이들은 서울 태생이지만 나는 본시가 시골뜨기니까. 그곳에서는 전철이 높은 시멘트 기둥 위에 철길에서 서서히 완만하게 지하로 침몰해간 광경을 바라볼 수도 있었다. 그 짧은 순간 전동차는 칙칙폭폭 검은 연기를 내뿜는 증기 기관차가 되고 철길은 철교가 되고 나는 그 밑으로 흐르는 유연한 강물에서 벌거벗고 미역을 감는 부끄러움을 알기 전의 어린 계집애가 되어 기차를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폭죽 같은 환성을 터뜨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그랬다. 그건 비록 순간적인 착각일망정 콘크리트 숲속에서 허덕이는 내 침체된 의식엔 뜻밖의 신선하고 놀라운 돌파구였다. 그곳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그곳에 서린 소멸의 예감이었다. 어느 누가 이 눈부신 발전의 한 모퉁이에 남아있는 고목나무들과 넓은 맨흙 땅과 옹기전이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게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그것의 소멸은 시간 문제였다. 소멸해 가는 것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 하염없이 머무르게 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복중에 냉방이 잘 된 편리한 슈퍼마켓을 외면하고 철판처럼 달아오른 아스팔트 길을 걸어 혼잡한 찻길을 건너 그곳까지 과일을 사러 간다는 걸 식구들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침내는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그곳에서 사온 것과 똑같은 과일을 슈퍼마켓에서 사다가 그 값과 맛을 비교해서 보여주려고 했다. 놀랍게도 그곳 과일값이 슈퍼마켓보다 훨씬 비싼 값을 받고 있었다. 원두막에서 사먹는 것처럼 마음을 푹 놓아 애누리할 생각을 안 했으니 그건 차라리 당연한 결과였다. 또 시설이 좋은 장소엔 장소값이라는 게 따로 붙는 소위 문화적인 분위기에 따르는 분위기 값을 우리가 묵인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 목가적인 분위기에도 당연히 분위기 값을 치러야 하는 건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동안 내가 결코 몇 푼 싸게 사기 위해 그곳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나는 어리석은 짓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증거는 내 마음을 대단히 쓰리고 아프게 했다. 그건 거의 배신감에 가까웠다. 나는 그 후 식구들의 뜻대로 그곳에 발길이 뜸해지고
슈퍼마켓에서 정가대로 사고 배달을 시키는 편리에 익숙해졌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리는 목가적인 분위기, 소멸해 가는 것의 아름다움은 그 외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사람을 마음 놓이게 하는 진국스러운 순박함에 있는 게 아닐까? 다목적댐에 의해, 고속도로에 의해, 공업단지에 의해 소멸해 간 것들의 옛스러운 게 그 외형뿐 아니라 내용까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시량은 참으로 참담하다. 땅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우리 동네엔 옹기전이 2군데나 있다. 옹기전이 있는 일대는 널따란 공터여서 나이가 많은 잘생긴 나무들도 여러 그루 서 있고 무엇보다 바닥이 매흙바닥이어서 좋다. 여름엔 그 근처에 과일 장수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는 슈퍼마켓을 지나서 일부러 그곳까지 가서 과일을 사오곤 했다. 거기서 과일을 살 때마다 내 딴엔 원두막에서 사는 것만치나 운치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거기에 과일값이 슈퍼마켓보다는 비싸다는 걸 알고부터는 발길이 뜸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야 큰 마음 먹고 찾아간 도매시장에서 되레 바가지 쓴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닌 나로서 그만 일로 그 좋은 곳과 토라지는 것도 우스웠으나 운치가 보기 좋게 조롱당했다는 건 돈 몇 푼의 손해보다 훨씬 마음이 언짢았고 언짢은 마음도 오래갔다. 배신감 비슷한 거였다. 얼마 전 시집간 딸 애가 손자 녀석을 나에게 맡기고 외출을 한 적이 있었다. 손자 귀여운 건 나 역시 어느 할머니 못지않지만 나 혼자서 손자를 봐줘야 할 때는 울거나 보챌까봐 미리 겁이나 지나치게 아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날도 나는 집에서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를 골고루 다 해주고 나서 집에서의 레퍼토리가 동이 나자 심심해지기 전에 미리 밖으로 업고 나왔다. 밖은 겨울이지만 봄날처럼 따뜻했다. 놀이터로 데리고 가서 그네도 태우고 모래장난도 시키고 상가에 가서 주전부리도 시켰다. 그래도 저희 엄마가 돌아오겠다는 시간은 아직 멀고 나는 극도로 피곤해졌다. 겨우 쉬운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의 어린애를 지속적으로 심심하지 않게 하려는 게 이만저만 중노동이 아니었다. 또 아무리 돌고 돌아도 거기가 거기인 아파트 단지 속이란 게 우리에 갇힌 짐승의 헛된 운동처럼 정신적인 피로감까지 과중시켰다. 그때 문득 옹기전 생각이 났다. 나는 손자를 업고 단지를 벗어나 길을 건너 옹기전이 있는 공터로 가서 아이를 내려놓았다. 아이는 낄낄대고 뛰놀다가 곧 흙장난을 시작했다. 나도 흙바닥에 퍼져버리고 앉아 아이가 노는 걸 바라보기만 했다. 흙으로 빚은 옹기 그릇들이 오후에 햇빛을 받고 정답게 반짝이는 너른 마당에서 흙장난하는 아이를 무심코 내버려 두고 있으려니 피곤이 저절로 풀리면서 훈훈한 행복감 같은 게 마음속에 고여오는 것 같았다. 아무리 아부를 해도 곧 실증을 내던 아이가 흙장난엔 도무지 실증을 낼 줄 몰랐다. 집에 가자고 몇 번 채근을 해도 도리도리를 하고는 하던 장난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덕택에 청결 제일주의로 깔끔하게 기른 아이의 손발과 옷이 흙투성이가 됐다. 내 딸 애가 돌아와
뭐라고 탓을 할지도 모르지만 내 눈엔 그게 보기에 매우 좋았다. 크게 좋은 일을 해준 것처럼 흐뭇하기조차 했다. 내 아이 기를 때 생각이 났다. 어른을 모시고 아이를 기르려면 신구의 충돌 같은 걸 덜어 겪게 된다. 살림살이에서 신구의 충돌은 대개 신 쪽인 내 쪽에서 양보할 수 있어도 육아에서의 신구의 충돌은 그게 잘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은 위생적, 과학적이고 구는 비위생적, 비과학적이란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부간의 화합을 위한다 하더라도 내 아이를 함부로 비위생적,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기를 순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 얼굴에 발긋발긋 습진 비슷한 게 돋을 때가 있다. 그런 일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면 시어머님은 혀를 차면서 못마땅해 하셨다. 그건 태열인데 아이들이 흙만 밟게 되면 저절로 낫게 된다는 거였다. 흙을 밟게 된다는 건 걸어 다닌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기도 흉하고 말 못하는 아이가 얼마나 괴로울지도 모르는 피부병을 걸어 다닐 때까지 앓게 하느냐고 하면 시어머님은 아이를 마당으로 안고 나가 발바닥을 흙에다가 쓱쓱 문질러 주시는 거였다. 그런 시어머님의 행동은 조금도 억지스럽지 않고 차라리 엄숙했다. 정성껏 고사를 지낼 때나 제사를 모실 때처럼 신성한 위엄조차 깃들여 있었다. 그만큼 그분은 흙의 영험을 확신하고 계셨다. 아니, 확신이 아니라 신앙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홍역을 앓을 때 가재즙을 먹이려 한다든지 눈다래끼에 약숙 데운 걸 발라주려는 그분의 처방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었던 나도 왠지 아이 발바닥에 흙을 묻히는 처방은 마다고 할 수가 없었다. 크게 해로울 건 없을 테니까 그냥 참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기묘한 감동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처방 아닌 의식을 지켜봤다. 그분이 믿으시는 것처럼 발바닥에 묻힌 흙이 태열을 낫게 하리라는 걸 믿는 건 아니었지만 나는 어쩌면 더 큰 걸 믿으려는지도 몰랐다. 나는 내 아이의 어리지만 씩씩한 발이 흙과 접촉함으로써 흙의 꿋꿋함, 흙의 생산성에 감염되길 바라고 있었다. 장난에 지칠 줄 모르는 손자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하려니 너무 흙과 격리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좋아하는 것을. 아무리 신기한 장난감도 한참 가지고 놀면 실증이 나는데 옹기 그릇과 나무 몇 그루 빼고는 매늑밖에 가지고 놀 거라곤 없는 곳에서 아이는 오랫도록 실증을 낼 줄 몰랐다. 아파트 단지 내라고 흙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녹지대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다. 그러나 녹지대는 출입이 금지돼 있고 놀이터의 땅은 흙이 아니라 모래다. 모래는 풀 한 폭이 벌레 한 마리도 못 키우는 불모의 체질이다. 흙하고는 격이 다르다. 나는 옛날의 우리 시어머니만큼이나 경건하고 다소곳한 마음으로 흙의 꿋꿋함, 흙의 정직, 흙의 무진장한 생산성이 내 손자에게 넉넉하게 옮아붙기를 기원하며 아이가 흙강아지가 되도록 그곳에서 놀렸다. 아이도 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이에 주위가 어둑어둑해졌다. 겨울의 저녁나절은 황당할 정도로 조급해서 나는 부랴부랴 아이를 들쳐업었다. 등 뒤에서 아이가 하늘을 손가락질하면서 말했다. 달, 달.
이제 2돌도 안 된 아이의 발음으로 듣는 달 소리의 귀여움을 무엇에 비길까? 저만치 아파트 꼭대기에 정말 쟁반 같은 달이 둥실 떠 있었다.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나는 여기까지 노래를 하고 나서 남산 위에 떴지의 부분을 아파트 위에 떴지로 고쳐 불렀다. 아직 말이 서투른 아이는 등 뒤에서 아파트 위에 떴지만 따라서 했다. 그 다음부터 아이는 그림책에서 달을 볼 때마다 아파트 위에 떴지 해서 우리를 웃긴다. 웃고 나면 곧 허전하고 미안해진다. 어린 것 눈에 슈퍼마켓 위에 둥실 떠있는 에드벌룬과 아파트 위에 떠있는 달이 어느 만큼 달라 보이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달의 신비가 인간의 발자국에 의해 어느 만큼은 오염됐다 해도 에드벌룬과 동격이 될 수야 없지 않은가. 동산 위에 뜬 달, 허허벌판이 다한 아득한 능선 위에 뜬 달, 바다에 뜬 달을 보고 가슴을 울렁거리는 어린 시절을 내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선물해야 될 것 같았다. 동산 위에 뜬 달하고 아파트 위에 뜬 달하고는 흙과 모래만치나 격이 달라 보인다. 먹을 것, 입을 것이야 어련히 주의 애미 애비가 진짜 가짜를 잘 가려 먹이고 입히랴마는 진짜 흙, 진짜 달이 동심과 만나 장차의 아름답고 늠름한 인간성의 바탕이 되게 하는 일만은 할미, 할아비가 해줘야 할 것 같다. 그런 뜻도 한몫 거둔 거겠지만 시골 내려가 살잔 소리를 우리 부부가 요새처럼 자주 해본 적도 없다. 남편은 순 서울 토박이요. 나는 실향민이기 때문에 쉽게 발붙일 수 있는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노후 대책으로 농장이다 목장이다 해서 미리 장만해 놓은 시골 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시골 내려가 살잔 소리는 도시 생활에 실증난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씩 해보는 탄식의 한계를 지난 절절한 것이고 요새는 시기적 금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는 중이다. 시기적으로는 남은 딸들을 출가시키고 아들을 졸업시킨 후가 적절할 때니 그때 시골로 가게 될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늙은 우리 부부 2식구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업이라 정년퇴직의 걱정은 없다지만 매사에 물러날 적당한 시기가 있는지라 남편도 언젠가는 지금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후의 일이 참으로 따분하게 여겨졌었다. 증권회사나 노인정 같은 데 나와서 온종일 소일하는 노신사를 봐도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남편의 친구 중엔 이미 정년퇴직해서 그 퇴직금을 사업한다고 날리고 반평짜리 담배가게를 차려 소일하면서 남보다 서둘러서 늙어가는 분도 있는 걸 나는 알고 있다. 흙은 결코 늙은이의 손이라고 해서 거부하거나 얕잡지 않을 것이다. 자기에게로 돌아올 날이 가까운 늙은이에게 더 자비로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거창한 영롱을 꾀하지는 않으리라. 늙은이의 기력에 알맞은 작은 채마밭과 꽃을 실컷 심을 수 있는 뜰만 소유하고 그 밖의 것은 내 거 아니면 어떠리. 동산에 뜬 달 보듯이 욕심 없이 바라보고 즐거워하면 그만인 것을. 작은 채마밭에서 일하는 늙은 남편은 생각만 해도 즐겁다. 아무리 작은 밭밖에 없어도 나는 그를 농부라고 부를 것이다. 늙은 농부, 얼마나 좋은가. 늙은 학자, 늙은 부자, 늙은 예술가,
늙은 정치가, 늙은 의사. 아무리 좋은 것에도 늙은을 붙이면 씁쓸하고 불쌍해진다. 업적과 경륜이야 늙었다고 어디 가는 게 아니지만 창조적인 작업은 끝났다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농부만은 안 그렇다. 늙은 농부는 꿋꿋하고 창조적이다. 나는 늙은 농부가 너무 멋있어서 반할 것 같다. 어쩌면 나는 그 나이에 새롭게 연애를 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노후의 계획과 철딱선이 없을 정도로 허황한 공상을 즐기는 시간이 많게 된 것은 소위 노후라는 게 바로 코앞에 닥친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하고부터인 것 같다. 이사하는 날은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청승맞게 온종일 내리는 빗발 속에 우리 집 대물림의 구닥다리 세간이 곤도라라는 괴물에 매달려 한없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아슬아슬했다. 사람의 살림이 저렇게 땅을 거슬려서 어쩌려나. 나는 비겁하게도 그걸 안 보기 위해 베란다 쪽과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거대한 아파트 그늘에 막연히 서 있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소외감을 느꼈다. 뭐 무슨 각성이나 계시처럼 돌연 요담 이사갈 곳은 시골이다 라고 정하고 말았다. 그렇게 정하니까 한결 숨통이 트이고 살 것 같았다. 그러나 곤도라의 줄이 녹슬거나 기계 고장으로 이삿짐이 추락해버릴 것 같은 위기의식은 그 이삿짐이 무사히 다 안으로 들어와 제자리에 놓이고 전처럼 익숙한 내 살림이 된 후에도 문득 되살아나곤 했다. 그렇다고 현재의 생활의 편리함까지 부정하려는 건 아니다. 20년 가까이 산 불편한 한옥을 떠나 아파트 맛을 보니 과연 편키는 편타 싶어 감탄할 적도 많다. 더군다나 겨울이 되니 내가 연탄 가느라고 밤잠 설치지 않고도 온 집안이 뜨뜻하고 더운 물이 나오는 게 촌스러울 정도로 신기해서 감지덕지하고 있다. 그러다가도 우리 살림을 이렇게 편리하게 해주는 문명이 언제 고장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마치 땅에서 곤도라를 쳐다볼 때처럼 불안하니 참으로 걱정 많은 기나라 사람의 근심도 무색할 지경이다. 결국 편리하다는 것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과는 얼마든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겠다. 편리라는 문명의 선악과는 결코 땅에 열리지 않고 저만치 허공에 매달려 있다. 사람은 그 맛을 한번 본즉 잊을 수 없을 뿐더러 점점 더 그 맛에 허기 가져 자꾸자꾸 붕 떠오르다 보니 땅은 멀고 내 발 밑에 땅이 없다는 불안감을 언제고 큰 마음 먹고 땅으로 뛰어내리리라고 벼르는 것으로 달래지만 이미 뛰어내리기엔 너무 높이 편리를 따라 떠올라 있다는 게 우리네 살림이 아닐는지. 어찌 살림뿐이랴. 도시의 문명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그 비슷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작년 연말에 폭설이 내린 날이 있었다. 아파트 창문을 통해 내다보는 풍경은 장관이었다.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지 땅에서 솟구치는지 분간을 못하게 탐스러운 눈송이가 공중에서 손해도 하고 난무도 하는 것이 자연의 대축제처럼 화려하고 장엄했다. 나는 그날 2시까지 꼭 가야 할 곳이 있었는데도 눈 내리는 광경에 취해서 그 눈이 땅에 얼마만큼 쌓였고 땅의 교통에 얼마만큼 불편을 주고 있는지 별로 생각하려 들지 않았다. 외부로부터 전화가 와서
오늘 제 시간에 가려면 딴 때보다 훨씬 미리 떠나야 할 거라고 귀띔을 해주어서 부랴부랴 집을 나섰다. 정말 대단한 눈이었다. 땅의 교통은 완전히 두절된 것처럼 보였다. 다행히 2시까지 가야 할 일을 위해 예약해 놓은 차가 있어서 그래도 안심이었다. 평상시 같으면 일사천리로 쾌적하게 달릴 수 있던 강변도로 통행이 중단됐다고 했다. 차는 돌고 또 돌았다. 나는 차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노련한 운전기사는 3일 고가도로까지 진입했고 고가 위는 느리게나마 정상적으로 차가 다니고 있었다. 3일 고가도로만 끝나면 내가 가야 할 곳은 지척에 있었다. 나는 다 온 것처럼 안도의 숨을 내쉬고 다시 느긋한 마음으로 차창을 통해 눈 오는 광경을 감상했다. 평소 3일 고가 위에서 본 서울 장안처럼 추악한 건 없다 싶었는데 그날 폭설의 장막을 통해 본 도시는 비현실적인 환상의 도시였다. 나는 자주 탄성을 지르며 그날의 외출을 즐거워했다. 그러나 차는 319가 태계로 쪽으로 꺾이면서 더 높아지는 언덕배기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차뿐 아니라 앞의 여러 대의 차가 꼼짝 못하고 밀려 있었다. 운전수의 뜻과는 상관없이 뒤나 옆으로 미끄러지는 차도 있었다. 고가도 높은데 더 높은 데서의 일이었다. 나의 목적지는 바로 코앞에 있었다. 다 온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땅은 까마득했다. 천길 벼랑 민만큼이나 깊게 느껴졌다. 동승한 아들과 운전기사가 내려 그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앞에 밀린 차부터 밀기 시작했다. 보고만 있어도 간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조마조마하고 위험스러운 모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내 귀한 아들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말리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2시까지 가야 하는 곳은 어떻게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었다. 그곳은 바로 내 딸의 결혼식장이었던 것이다. 나는 차라리 2눈을 꼭 감고 기도를 했다. 제발 우리가 무사히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땅만 밟으면 이까지 차 당장 버리고 내 발로 뛰어가겠습니다. 이까지 차뿐이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공중에 높이 매달린 고가도로인지 뭔지도 다시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무사히 땅만 밟게 해주십시오. 그때 내 기도와 맹세는 진심이었다. 그때처럼 땅을 밟고 서 있는 사람들이 부럽고 고가도로가 황당한 괴물처럼 보였던 적도 없었다. 정말 앞으로 다시 고가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 같았다. 기도가 통했던지 여럿이 합세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차를 미는 일이 성공해서 우리 차도 무사히 그곳을 벗어나 땅에 내릴 수 있었다. 땅도 교통 혼잡은 여전해서 나는 즉각 차에서 내려서 뛰기 시작했다. 발 밑의 땅의 감촉이 그렇게 푸근하고 믿음직스러울 수가 없었다. 미끄러져도 좋았고 꼬꾸라져도 좋았다. 폭설은 여전해서 나의 비단 한복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희색이 만면해서 시간 맞춰 결혼식장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역시 나는 급하면 택시를 타고 택시는 또 고가도로를 탄다. 일상의 편리에 비해 아쉬울 때 한 번 해본 맹세는 이렇게도 하찮다. 고가 위에서 또는 아파트의 10몇 층 높이에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든 저절로이든 땅이 아득히 멀어졌다는 걸 깨닫고 무서움증을 느끼는 건
그 물리적인 거리감 때문은 결코 아닐 것 같다. 오히려 땅의 그 꿋꿋한 기상, 인간의 영혼과 교사다운 땅의 생산성, 정직, 근면, 관용과의 정신적인 괴리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마음이 아닐지. 편리라는 매혹적인 과실은 땅을 박차고 붕 떠올라야 딸 수 있도록 허공에 매달려 있을 뿐더러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도록 감칠맛이 있고 먹을수록 포만이 없고 허기만 지는 이상한 문명의 열매다. 내가 매일 시골로 갈 것을 꿈꾸고 앞으로 어느 날 그게 실현된다고 해도 과연 그 편리의 중독까지 끊을 수가 있을까? 나의 공상 속에 농부는 있어도 농부는 아직 없다. 나는 어쩌면 문화적인 환경을 고스란히 시골로 옮기고 그 속에 편히 앉아 농부와 논과 밭과 시내와 산과 그 위에 뜨는 달을 바라만 보려는 게 아닐는지. 흙의 비밀, 흙의 생산성과 사귀기 위해 수고할 각오 없이 다만 시골로 가서 땅집 짓고 발로 흙을 밟고 싶다는 나의 속 들여다배는 허위야말로 가소롭다. 편리의 중독을 끊지 못하는 한 어디간들 땅이 발밑으로부터 멀긴 마찬가지일 게다.